HBM을 1등인데 저평가를 받는 구조가 ADL 상장으로 해서 깨겠다. 마이크론이 밸류에이션이 35% 높았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다른 시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주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주가 4배 오른 거예요. 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이게 실적이 또 담보되지 않으면은 2024년도랑 비교를 하면 거의 18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 그 ADR 발행과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해 의결을 했고요. 네. 거래 개시 예정일이 7월 10일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그 1,779만 주,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이 약 2.5%를 이제 아직 신주 발행해가지고 ADR을 발행하는데 그 원주와 ADR의 비율이 이제 1대 10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0.1인 거고 디앙 발행 금액이 25만 5,500원이에요. 사실 요 가격 밑으로는 사실 지금 사도 돼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255만 5천 원 밑으로는 지금 사도 될 수 있는 가격인 거고, 조달 규모로는 이제 한 45조 정도, 4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청약 납입이 7월 14일, 그리고 이제 국내 신주 상장은 7월 29일입니다. 아직은 이제 일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금융 당국 승인에 따라서 일정은 아직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뭐 이거 확정된 일정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장을 다 소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고 신주 발행해야 된다. 네, 신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목적 자체는 뭐 코로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뭐 정문 돌파라고 볼 수 있겠죠. HSBC 따르면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랑 평균적으로 마이크론이 밸류에이션이 35% 높았어요. 또 높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다른 시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네.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또 주주환원 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HBM을 1등인데 한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저평가를 받는 구조가 ADL 상장으로 해서 깨겠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숫자로 자체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6.5배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한 9.5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ADR 상장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비슷한 잣대로 좀 직접 평가 비교되면은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달 자금 자체는 전에 이제 시설 투자인데 이전에 그 SK하이닉스가 EUV 그 장비 투자 12조 했었잖아요. 그 금액과 거의 얼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용이 거기랑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이랑 청주 그 PNT7 패키지, EUV 등 이런 쪽에 그 HBM 초극차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멘텀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역전되는 상황이 2번 벌어졌었는데 다 하루 또는 장중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럴 때 저도 하이닉스를 그 딱 그 시총 역전되는 순간에 조금씩은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주가 있으면 10주 정도 이런 식의 약간 비중 조절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주관사 이제 선정했다는 얘기 나올 때가 이제 주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대략 그 20조 정도 수준이었고,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주가 4배 오른 거예요. 5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조가 이제 45조가 돼버린 건데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미국 반도체 ETF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ETF 지수의 편입 본격화 되면은 최대 45억 5천만 달러 정도, 약 7조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대략 그 네오 반도체 지수 ETF가 대표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한 3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QQQ 같은 경우도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나스닥 지수 ETF가 들어가겠죠. 또 액티브라든가 신흥 ETF에서도 등등해서 7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하게 되면 합산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도 ADR 상장 97년도 했었는데 그때 한 400개 넘는 미국 ETF에서 편입이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은 경우를 밟게 되면은 패시브 수요가 단계적으로 계속 쌓이겠죠. 일단 큰 데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추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편입 일정 자체가 7월달에 나스닥 100 들어가면서 연말,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고 연말에 나스닥 100까지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SOX까지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수급 이벤트가 하이닉스가 이번에 끝이 아니에요. 7월달에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1,550원 넘어갔던데 폭주하더라고요 환율이. 근데 맞아요. 그 환율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당국도 이를 환율 안정 카드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450원에서 1,48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신한은행에서 쪽에서 나온 자료가 7월 달에 워낙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 시각을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역성mo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그 SK하이닉스를 대량 보유한 외국인들이 나스닥 ADR을 갈아타려고 원주를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 나가면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비를 이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달 자금의 상당한 게 EUV 장비인데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대부분 달러 결제로 하는 수입 장비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전 없이 달러로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달해서 바로 장비 업체 싸주면은 또 이제 그 이런 그 300억 달러라는 게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완화 요인이 이제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ADR 자체가 어떤 환율의 소방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 될지는 잘 양날의 검이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달러 공급을 이끌어서 환율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외국인의 역성금이라든가 장비 달러 결제 이런 거 겹치게 되면은 반감되거나 오히려 이제 크게 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반대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ADR은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TSMC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본주랑 ARDA랑 서로 이제 그 교환할 수 있게 되는데 ADR 같은 경우로 그 본주로 바꿀 때 비용이 들잖아요. 환전수도 들고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는 게 보통이고 TSMC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본주 대비해서 평균 한 1.8에서 3.3 정도의 프리미엄이 항상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ETF에 막 자금이 몰릴 때 프리미엄 더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ADR이 핵심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ADR이 비싸지면은 이거를 비싼 ADR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한국 본주를 사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차익 거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본주의 매수세가 몰리겠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된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구조 자체가 미국의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럼 ADR이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거를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차익 거래를 하고 그게 본주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환전 수수료가 있고 예탁 수수료, 세금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 비싸다 환전 어떤 순환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프리미엄이 항상 보장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ADR과 본주 간의 전환 구조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는지 이렇게 막힘없이 이게 차익거래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지가 그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동국대 이준석 교수님이 이런 전환 방식이 이번 ADR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좀 지적도 할 정도로 이 ADR 얼만큼 SK하이닉스가 이런 전환을 충분히 열어주는지가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희석되는 요인은 맞죠. 물론 1,779주 발행을 하는 거니까. 1,779만 주. 네, 79만 주 죄송합니다. 그때랑 한 2.5%, 2.4%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희석은 맞는데 사실 그 자금으로 생산량을 더 확대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고 재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오히려 훨씬 커지는 이슈니까 그리고 투자자들 다 그렇게 바랬던 거잖아요. SK하이닉스 투자자들 중에서 ADR 상장 바라지 않은 투자자 있나요? 당연히 바래서 그렇죠. 그 희석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공모 참여 없지 않습니까? 못 사잖아요. 다 코스피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성장 투자용이지 어떤 자금 운영 자금 메고 이런 게 아니니까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게 맞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중심을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DR 상장하거나 지금 사가지고 ADR 상장해가지고 급등하면 팔아먹고 이런 분명히 단타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뜻하지 않게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거기에만 뭘 할 필요 없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단기 매매를 노리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그 ADR 자금 조달 이슈가 아니라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 해소가 정말 되는지 시험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TF 편입과 ADR 프리미엄에 받아서 차익거래 맞물리면서 본주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는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를 계속 무리하고서 추가 베팅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을 예대 상장과 그 ETF 편입까지 쭉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삼성전자 쪽이 오히려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예. 왜냐면은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워낙 많이 음. 갔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그동안 안 갔던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일부 지금 코스닥 150 상위권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많이 중에서 올랐어요. 예. 추세를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5위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그 시가총액 자리 바꿈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 이슈가 중요한 게 이게 뭐 단발적으로 그냥 이슈, 그냥 테마 이런 거에 그냥 매몰될 것인지 이게 실질적인 그런 투자로 이어지면서 매출 반영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네, 시간이 엄청 오래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조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는 뭐 최대한 뭐 2,000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뭐랄까 그런 스케일을 좀 만들기 위해서 2,000조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설이나 이런 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보면은 막 찍어내잖아요. 찍어내고 치킨 게임에서 네. 피본 경우 많죠.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이제 반복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멈칫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AI 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익성이 좀 담보가 된 고부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이제 확정되고 그게 계속 이제 2년, 3년 계속 반영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최소 마지노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럼 그걸 통해서 투자를 계속 좀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좀 멀리 보고서 중장기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서 이제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클러스터 이슈가 더 크죠. 요즘에 이제 하나 두 개씩 완공되는 그런 클러스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제 빨리 만들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최소 걸리잖아요. 근데 그 걸리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하는 게 장비 도입.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들이 조금 더 이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다라고서 지금 투자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이게 실적이 또 담보되지 않으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적까지 이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그 주가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원익 IPS가 지난해랑 영업이익 비교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738억 수준에서 1,861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배 이상이잖아요. 2024년도랑 비교를 하면 거의 18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왜 소부장 섹터들이 올라갔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올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팹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 먼저 이제 투자를 해서 들여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질 때도 장비단의 이마만큼의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 갈수록 삼전 닉스만큼이나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중국 쪽 이제 반도체 칩을 또 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뭐 이제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오픈 AI 이런 곳에서도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개발해서 쓴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그만큼 이제 공급은 쇼티지는 나는데 AI 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GPU를 가져갔다면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하나 두 개씩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인사이트는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TSMC가 수율이 좋았기 때문에 TSMC의 그 AI 칩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다면 그 삼성 파운드리를 네. 가져온다.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제 하반기에 테일러 팹이 이제 돌아가니까 예. 이미 일찌감치 작년부터 뭐 테슬라, 애플 계속해서 막 계약 소식 들려오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좀 이제 아쉬웠던 게 또 인텔 쪽에서 그런 파운드를 좀 가져가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국 내 기업 몰아주게 하잖아요. 그래도 수율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원래 수율이 이렇게 빠른 시일 이내에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파운드리 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왜냐면 오늘 장에서 올라간 종목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에이징랜드는 대표적인 TSMC 파트너사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이런 이제 비슷하게 삼성전자랑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는데 사실 하반기 모멘텀이 강해서 좀 일부 좀 약간 선반영이 빠르게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런 에이징랜드 상한가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가 계속 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에 그 반도체 그런 소부장 섹터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진짜 반도체 섹터가 끝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이징랜드 상한가 같다라고까지는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삼성전자형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시총 3위권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향도 잘 가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모멘텀 확실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이제 그 솔루션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서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이런 이제 기업들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고 소부장 쪽으로만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소외받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상 되돌림이 또 다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모멘텀이 진짜 파운드리 쪽으로 좀 더 가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주가상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라서 반등을 노리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